자, 오늘 할 거는 원소입니다. 원소 기호, 원자, 주기율표, 요런 걸 오늘 공부할 거고요. 요 원소 파트는, 오늘은 아마 그냥 2시간 동안 쭉 설명만 할 거예요. 아니, 3시간 동안. 그리고 목요일 날 시험을 칠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 물어보는 거 문답은 치긴 할 건데, 목요일 날 수업에는 시작할 때 테스트 하나 치고 마칠 때 테스트 하나 칠 거예요. 알겠지? 자, 원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원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철학으로부터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는 게 원소라는 것을 세상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러면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는 그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1원소설. 왜?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잖아. 원소라는 말 자체가. 근본 중에 근본, 근원 중에 근원이니까 한 가지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고대 그리스 최초의 원소론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물이 원소다라고 해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되게 다 달랐어요. 맨 처음에 물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대표는 탈레스라는 학자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카메라가 왜 이래? 그 다음에 공기가 근본이다. 공기나 우리는 안 보이는 무언가가 근본이다. 이게 아낙시메네스.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가 발전돼 왔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중2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원소의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이 근본 원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학자는 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게 원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뭐가 원소라고 했을까요? 수가 원소라고 했어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학자. 왜?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 철학의 시대잖아. 철학, 필로소피에르, 생각하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학문이에요. 철학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필로소피에거든. 필로라는 단어가 생각이고 소피에가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럼 필로소피에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걸 철학자, 필로소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숫자를 따지는 게 수학으로 나가고 아름다움을 따지는 게 미학으로 나갑니다. 미술, 미학. 자연현상을 따지는 게 과학으로 가고요. 사람 사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윤리, 도덕으로 가요. 나라를 이끄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치로 빠지고 왜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지를 따지는 게 사회로 갔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철학에 남은 거라고는 논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철학은. 그 책들 있잖아요. 논리야 놀자. 반갑다 논리야. 뭐 이런 책들 있잖아. 아니면 되게 그렇게 하다가 제일 유명한 책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스티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그게 다 철학에 대한. 근데 이때만 해도 철학 안에 과학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뭐냐.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장을 했던 거지. 자, 시간이 지나서 역시 그대로 그리스 철학의 시대인데 사원소설이 나옵니다. 사원소라는 건 뭐다? 근본이 몇 개다? 그렇지. 근본이 4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 혼자 4개를 다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이전 당시에 제일 유망했던 학술을 모아서 자기의견 얹어서 같이 묶어내요. 어떻게 4개냐? 물, 불, 공기. 바로 앞에 있는 3개지. 거기에 자기 거 하나 얹습니다. 흙. 요까지 해서 4개가 원소다. 오이씨, 또 꺼가지고. 이 학자의 이름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제 나름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이라는 주장, 공기라는 주장, 불이라는 주장. 근데 만약에 이론소라면 그거야. 불도 물에서 만들어진 거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물과 불은 전혀 반대잖아. 공기다. 그럼 물이랑 불도 공기에서 나와야 돼. 불이다. 그럼 물도 불에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계속 말싸움해야 되는 거야. 요즘이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싸우죠. 아니면 게임 채팅창에서 서로 막 욕하잖아. 상대방 부모님이나 상대방 집에 자라고 있는 애완동물의 안부를 물어보죠. 그러다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 학자는 이제 새로운 경로를 택한 거지. 이 사람 팬, 이 사람 팬, 이 사람 팬 다 흡수. 이래서 이 4가지가 원소다라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에 완전히 대립하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별표 5개짜리입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가 원소다라 그랬냐면 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단어가 아톰이에요. 애톰. 근데 아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아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톰이라는 거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톰은 아니, 아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렇지. 쪼갤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응?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이 세상의 근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입자설, 데모크리토스의 아톰, 입자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입자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입자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입자와 입자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죠? 빈 공간이 존재해야 되죠. 그 빈 공간, 바로 진공이라는 녀석이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진공은 있는가? 완전 말장난이 되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실존하는가? 그지? 이 아톰이라는 것에 대립되는 주장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을 이어가면서 주장을 발표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원소 변환설과 연속설이라고 불러요. 학자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왠지 도덕책에서 본 것 같은 분이죠. 그 양반 맞아요. 우리 도덕책에 나오시는 그분 맞습니다. 됐다 유명인이 드디어 뛰어들었죠. 자, 사원소 변환이란 내 원소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네 개의 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가 된다? 원소가 바뀔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물과 공기, 불과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 있잖아. 얘네들은 각각 뜨겁다와 차갑다, 건조하다와 습하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각각. 즉, 불이라는 것은 건조하면서 뜨거운 거야. 근데 이 뜨거운 불이 차갑게 식잖아. 그러면 건조하면서 차가운 녀석은 뭐냐? 흙인 거야. 재가 남는다고, 불 꺼지면. 그럴듯하다, 그지? 뜨거운 것 중에 공기가 있어요. 습한 게 공기야. 뜨거운 불에다 물 부으면 뭐가 돼? 수증기 훅 올라가지. 김이 나잖아.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불 나잖아요. 그럴듯하죠. 습한 공기를 차갑게 식히면 뭐가 생긴다? 물이 생겨요. 봐봐. 공기가 얼음 부근에서 차갑게 돼서 여기 뭐가 생겼어? 물 생겼잖아. 여기 통 옆에 보면 물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럴듯합니다. 사실 이런 게 철학이었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원소들이 뭐 한다? 서로 성질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야. 플러스 연속설이라는 말은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진공이 존재한다는 말이었잖아.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연속설은 여기 어떤 사과가 있다고 쳐요. 이 사과를 계속 쪼개다 보면 그 농도가 옅어져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계속 아주 잘게 쪼개서 나누다 보면 그 농도가 너무도 옅어져서 우리 눈에서 뿅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그 말은 그 어떤 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뭉쳐지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지. 가장 비슷한 이해를 하려면 뭘 보면 이해가 되느냐? 아이러니하게요. 환타지 소설입니다. 환타지 좋아하냐? 마법사 나와서 막 불덩어리 쏘고 하는 거. 공기 중에 불속성의 원소가 막 불속성 원소, 공기 원소, 물 원소, 흙 원소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마법사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거기에 불속성 원소만 한 군데 모아서 아주 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공중에 불덩어리가 펑 하고 생기는 거야. 그럼 그거 집어던지면 공격 마법이잖아. 맞죠? 불덩어리 쏘는 거죠. 제일 비슷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데모크리투스는 똑같이 사과가 있다면 얘를 나누고 아무리 나누어도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알갱이가 바로 쪼갤 수 없다.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 아직 과학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에 대한 탐구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여기 그리스 철학이라 그랬잖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데아야. 이데아. 영어로 적어버리면 아이디어가 돼버리죠. 이 이데아라는 것이 뭐냐면 신들이 가지는 성격인 거예요. 완전한 것. 인간 세계는 그 완전한 오리지널리티인 신들의 세상에 비해 인간은 짝퉁이라는 이야기였던 거야. 근데 짝퉁도 오리지널의 모습이나 형태 혹은 오리지널의 파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짝퉁이잖아. 오리지널을 따라가는 게 짝퉁이죠. 그럼 그 짝퉁에 있는 오리지널의 파편들을 잘 모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지.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종교나 철학의 핵심에 접근하든 그 기반에서 그러면 가장 오리지널이 뭐냐? 가장 신에 가까운 게 뭐냐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 논쟁이 발전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무덤인 중세로 넘어가요. 오케이? 일단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 요거를 내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테스트에. 몇 가지는 물어볼 건데 이건 막 디테일한 걸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요거 필기. 자, 고대 그리스 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철학자였어요. 철학자들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에 관심을 두지 그것을 자신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찾아보고 하던 과학자들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중세가 되면서 연금술,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잖아요. 기독교는 유일신앙으로 성경 외의 이야기나 진리는 모두 다 배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되고 이 연금술의 시대가 되자, 잠시만. 중세가 되고 연금술의 시대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실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술은 이 변환이라는 말에 집중하게 돼요. 변환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돌을 금으로 평범한 인간을 영생을 누리는 신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이쪽이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요게 짭이고.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중세에. 그 교회의 핍박 속에서 종교재판, 이단재판에 도망 다니면서 이런 연구들을 하죠. 이 사람들은 소금, 황, 순, 요 세 가지가 원소라고 생각했고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엘릭서라고 하는 신이 될 수 있는 물약을 만들어 보고 그 엘릭서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겠다라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유리 관련 공업이 발달해요. 실험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독일계 어떤 그 당시는 돌팔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긴 했는데 의사의 약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영양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풀을 먹으면 잘 낫더라. 그 풀에 뭐 때문에 감기가 낫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세는 기독교의 강세, 과학의 암흑기였지만 이런 연구들이 지속이 됩니다. 중세에서 지나서 본격적인 과학의 시대인 근대, 르네상스 시기가 오고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귀족 기사들의 몰락, 상인들의 그 발전,
그 와중에서 교회의 몰락이 되면서 좀 더 과학이 부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시대로의 회귀란 말이야. 다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보일, 우리 첫 시간이었죠? 보일 법칙. 이 보일이라는 학자는 제2자 유리관 실험을 합니다. 유리관을 이렇게 제2자로 휘어놓고요. 여기에 수온을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기가 들어있겠죠. 여기 이제 수온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지? 이 상태에서 여기에 계속 수온을 더 넣어주면 내가 추가로 넣은 얘네들의 무게 때문에 이쪽 공기가 점점 뭐가 될까? 압축이 되기 시작하겠지. 만약 연속설이면 공기의 압축이 저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농도를 증가시킬 거 아니야. 그 결과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요거 있잖아요. 우리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 맞지? 이 보일 법칙이 나타내는 말이 기체의 입자와 빈 공간으로 존재하고 압력 때문에 빈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근대 시대의 입자설, 입자론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 자, 하나 더. 라부아제라는 프랑스의 과학자는 뜨겁게 달군 주철관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주철, 쉽게 말해 쇠파이프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 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더니 물이 수소와 산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산소가 나타난 건 확인 못했는데 수소로 분해되는 거를 발견해요. 이 말 자체가 뭐야? 물이 원소가 아니죠. 근본이 아니지. 물이 분해돼서 다른 놈이 나온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봐봐. 1원소, 4원소, 4원소 변환, 그 다음에 연금술로 이어지던 이 모든 과정에서 아예 이런 소설부터 틀렸다가 돼버린 거지. 맞지? 그래서 원소설이 틀렸음을
물이 원소라는 그 주장이 틀린 것을 증명하게 되고, 라부아지에는 그래서 뭐가 원소라고 새롭게 정리하느냐? 원소라는 것의 정의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게 돼요. 이때부터 원소라는 걸 좀 더 근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소는 이제 뭐다? 물질 구성의 기본 성분이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필기. 자,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원소 주기율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원소가 나오는데요. 자, 원소의 이름, 즉 원소 이름하고 원소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이름은 학문 자체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왔잖아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등등의 알파벳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쓰고요. 그 원소 기호는 알파벳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소가 몇 가지가 되죠? 알파벳 26개인가 7개인가 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시 나머지 알파벳에서 한 글자를 선택해서 얘는 반드시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는 아우럼, 철 같은 경우는 페리움, 구리는 쿠퍼, 이런 식의 그리스어나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가 로마어거든요. 그 옛날 유럽의 언어에서 온 글자들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사람 이름을 쓰기도 하죠. 원소는 현재 총 110가지 조금 넘게 118개, 118번까지 발표가 돼 있고요. 대신에 1번 수소부터 원자 번호 92번,
자연에서 발견되어진 원소들입니다. 그 말은 뭐다? (93번) 넵튠늄 2호로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원소들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아닙니다. 이런 원소들이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발견돼서 지금 벌써 여기까지 발견이 된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현재의 주기율표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요. 데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새쌍원소라는 규칙성을 밝혀내요. 이건 뭐냐면 원소들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걔네들이 세 개가 한 세트로 엮여 있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한 쌍인데 뭐가 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세 쌍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나트륨이라는 원소 있잖아. 얘는 성질도 평균이고요. 그 원소의 질량도 평균으로 나옵니다. 뭐의? 앞뒤 원소의.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쭉 나열해 봤더니 이 가운데 끼는 원소가 성질 비슷한 녀석들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짝으로 발표되는 원소들의 가운데 있는 녀석이 질량과 성질이 평균쯤 되더라. 원소라는 게 원소의 질량이 성질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나열했더니 원소를 8개를 쭉 나열했더니 7개가 한 마디가 돼서 8번째 원소가 되면 다시 맨 앞의 원소와 성질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 안 됐던 원소들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주기율표 18쪽 원소들이 발견이 안 됐을 때인데 그 18쪽 주기율표 원소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7개가 한 마디, 현재는 8개가 한 마디의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이 된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이거를 옥타브설이라고 해요. 현재는 요 이론들이 현재 주기율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주기율이라고, 주기율표라는 것을 이제 이 성질들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는데
되베라인의 새쌍원소는 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뉴렌즈의 옥타브설은 죽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가로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최초로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발표하는데, 이때만 해도 질량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오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모즐리라는 학자가 발표한 현대 주기율표의 원형을 만들게 되는데, 얘는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 기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요 칠판 요거 싹 정리.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으면 돼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잠깐 펴놓고 있어요. 우리 ESC 책 교재 제일 앞쪽에 보면 주기율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번부터 100번대까지 원소들 중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가 적혀 있는 거고요. 한 20개, 30개 정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등화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건 한 20개 정도는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 번호, 원소 기호, 이름, 요 세 가지 정도를 외워야 돼요. 자,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거야. 아까 말했던 요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라 그랬고요.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을 주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성질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 리튬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네온까지의 성질 변화 패턴하고, 여기 나트륨에서 시작해서 여기 아르곤까지의 성질 변화 패턴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형태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반복이 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와 특히 그 중에서 전자의 배치가 이 규칙성을 만들고요. 특히 여기 이 전자의 배치 구조에서 우리가 아까 화학책 앞에 있었던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 목요일날 우리가 배울 이온에 대한 개념까지 전부 다 이 이온이나 분자 구조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주기율표의 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개념 이해로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듣기 위해서는 주기율표, 원소기호, 특히 1번부터 20번까지 얘네들은 원자번호, 원화학기호 이름을 네가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10분, 15분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원소기호 간단하게, 오늘 쪽지 시험은 원소기호 외우기랑 아까 오늘 수업 내용 때 배운 원소의 개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만 간단히 치는데 원소기호 외우기가 기본적으로 시험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원소기호를 보고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적혀 있지? 그럼 지금부터 15분, 3시 10분까지 원소기호를 좀 외울게요. 아니면 네가 중간에 자신 있으면 저 시험 지금 칠게요 해도 됩니다. 외우세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1시간에 원자 개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는 그냥 놔두고, 원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원소에 속해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계의 입자를 원자라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원소라고 부를 때랑 원자라고 부를 때가 헷갈리는 건데, 보통 원소라고 부를 때는 종류를 생각하면 되고, 원자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하나 알갱이가 총 몇 개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소랑 원자를 구별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요.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이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는 전자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별을 하려면 그 정기적인 성질의 크기를 우리는 전하라고 해요. 이거 물리 시간에 전기 파트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전하라 그러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 한 개분만큼 더하기 1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전자 한 개분의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 0이에요. 그에 비해 전자가 되게 작단 말이야.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양성자는 1836배 정도, 중성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37배, 38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1이라고 치고 얘를 1이라고 친다면 얘는 뭐가 된다? 0 취급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어떻다? 전자는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자들은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이렇게 여러 개의 껍질의 전자들이 도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어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구조에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요 각각의 전자 궤도를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자 껍질이 주기율표의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라는 게 전자 껍질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봐봐. 제일 위에 수소와 헬륨이 일주기잖아. 우리 주기율표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소랑 헬륨이 주기율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운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껍질은 껍질이 좁잖아. 그러니까 수소면 전자가 한 개만 들어갔을 거고 헬륨이면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껍질을 꽉 채워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제 뭐가? 다시 리튬부터 쭉 채우겠지. 봐봐. 리튬, 요거 소수 동그라미 좀 지웁시다.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네온이 8개째가 딱 되면서 꽉 채워.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에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되면서 꽉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칼륨, 칼슘 요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전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봐봐. 얘네들. 제일 첫 번째 줄 애들이죠. 얘네들을 우리는 일족 원소라 그러고 최외곽에 전자 한 개가 있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얘네들을 우리는 이족 원소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애들입니다. 맨 앞에 다시 주기율표 한번 펴봐봐. 여기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그리고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가 붕 떠있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요 제일 밖에 18쪽이라고 부른다고. 위에 적혀있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13족이고 전자 3개, 얘네들이 14족이고 4개, 맞지? 그럼 얘네들이 15족이고 5개, 얘네들이 16족 전자 6개, 얘네들은 17쪽이고 전자 7개.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
주기율표 18쪽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전자가 그 궤도를 꽉 채우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꽉 찼기 때문에 영계라고 부릅니다. 이 개수, 내가 말해준 개수가 무슨 뜻이냐. 1개, 2개, 3개, 4개, 뭐 5개, 6개, 7개, 얘네들 빵개. 이 개수가 원자과 전자. 다시 이쪽에 주기율표에서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라 해서 이 개수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는데, 결국 족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같은 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화학 반응에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개수가 같으면 반응하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런 원자의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주기율표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그렇게 전자가 중요하잖아.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에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을 안 띠고 있단 말이야. 그지?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핵에 있는 양성자가 만든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합이 똑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그 말은 결국 뭐다? 양성자 수와 총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아까 네가 잘못 썼던 여기 원자 번호 14번 규소. 쟤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총 몇 개다? 14개. 그리고 총 전자 개수가 몇 개다? 14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거 필기. 원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시료들을, 모두는 아닙니다. 일부 시료를 백금이나 니크롬으로 된 선에 묻혀가지고, 백금선이나 니크롬선에 묻혀서 겉불꽃에 가열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뭐가 더 있냐면, 그 시료를 이 에탄올에 녹이거나 에탄올에 섞어서 실제 연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뭐로 해도 이 색깔이 나타나냐면, 우리 코로나 이후로 집에 보면 알코올 소독제가 다 있죠. 그 젤처럼 내가 이렇게 우리가 발라서 손 닦는 거 소독제 있잖아. 그 소독제에 다른 내가 불꽃색을 보고 싶은 물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량 이렇게 짜놓고 거기에 그 가루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불 붙이면 그 원소의 불꽃 색깔이 저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사진들처럼. 원소별로 고유의 색이 나타나요.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자, 빨리 노나 복화 황밭 청구 주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빨강은 Li, 리튬이죠. 노란색은 Na, 우리 나트륨이죠. 보라색은 K, 칼륨입니다. 황록색은 BA라 그래서 바륨이라는 원소고요. 청록색은 CU, 편의점 아니고 구리입니다. 구리. 주황색은 칼슘. 1번부터 20번까지는 내가 원소 이름 따로 안 적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봐봐. NaCl, 염화나트륨. KCl, 염화칼륨. NaNO3, 질산나트륨. 그 다음에 KNO3, 질산칼륨.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자, 요 물질들의 불꽃 색깔을 비교할 때 잘 봐봐. 요렇게 색깔이 같고 요렇게 색깔이 같으면 나트륨 때문에 나오는 색깔, 칼륨 때문에 나오는 색깔이 될 거고, 그지? 요렇게 옆으로 색깔이 같고 요렇게 옆으로 색깔이 같으면
금속 원소가 아닌 질산 이온 때문에 색깔이 나오고 염화 이온 때문에 색깔이 나오는 것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실험하는지 알겠죠? 공통의 원소를 포함한 불꽃색이 나타나면 그 공통 원소 색깔이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에서 노란색이,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에서 보라색이 나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속성 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속들 말고도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다 금속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유한 색깔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네가 규소를 잘못 적었던 스트론튬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아까 네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보다가 아마 눈에 들어왔던 원소 같아. 스트론튬이라는 이 원소도 금속 원소란 말이야. 근데 얘도 불꽃색이 빨강이에요. 리튬의 빨간색과 스트론튬의 빨간색이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해. 거기 책에 사진 봐봐. 맞죠? 리튬 빨간 느낌하고 스트론튬 빨간 느낌이 살짝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거를 실험으로 보면 구별이 거의 안 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불꽃색을 프리즘 분광기로 분석하여 나오는 선의 위치하고 개수하고 그 각 선의 색으로, 사실 선의 위치와 색 그리고 선의 개수와 각각의 선의 굵기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다?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입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원자는 각각의 그 궤도, 전자 껍질별로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조금은 중등 범위보다는 고등 범위에 가까운 심화적인 내용이 되는데, 봐봐. 핵이 있고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각 궤도별로. 그러면 핵하고 전자는 사실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인력이 존재합니다. 핵과 전자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는데 그 인력이 전기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물리 파트에서 배웠죠, 전기력. 그 힘의 크기가 두 전하의 곱으로 나타나는. 근데 어쨌거나 서로 끌어당기고 있잖아. 왜?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자를 바깥쪽 궤도로 끌고 나오려면 난 일을 해줘야 돼요. 얘를 잡아 당겨서 밖에까지 갖다 놔야 되니까. 맞지? 그럼 내가 전자한테 일을 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커지겠죠. 아까 배웠잖아. 딱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여기가 낮은 에너지, 여기가 높은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 요 밑에를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를 바닥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보다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지면 들뜬 상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요, 과학적으로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편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좋아요. 침대에 바짝 누워있는 게 편해. 저기 번지점프대에 고무줄에 묶여서 대롱대롱 한 15m에 매달려 있는 게 편해.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하지. 왜? 서 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편하잖아. 그게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네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바닥에 붙어버리면. 그래서 더 편한 거예요. 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불안하잖아. 전자들도 똑같아요.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이 들뜬 상태의 전자는 뭐 하고 싶다? 바닥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바닥에서 들뜨게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러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겠죠? 우리 상태 변화하고 똑같아요. 100도씨 액체가 100도씨 증기가 되려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지 수증기가 되잖아. 그럼 100도씨 수증기를 100도씨 물로 바꾸려면 열을 방출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바깥쪽에 나간 전자들이 바닥으로 돌아올 때, 이때 여기 흡수하는 에너지는 열도 되고 빛도 돼요. 근데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라는 어떤 상수 곱하기 F, 진동수, 같은 공식으로 H 곱하기 C, 광속 분의 파장,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동수라던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색깔입니다. 색깔. 우리 무지개 있잖아,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는 게 사실 무지개거든요.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짧아져요. 이쪽 파장이 짧은 쪽은 진동수가 큽니다. 근데 여기 봐봐, 에너지는 진동수랑 비례하니까 이 앞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 되겠지. 요 뒤쪽은 에너지가 작은 쪽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가시광선에서 요쪽에 해당하는 게 보라색 빛이, 요쪽에 해당하는 빛이 빨강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센 빛이 자외선. 빨강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빛, 우리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적외선인 거야. 근데 봐봐,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갑시다. 서로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은 핵과 전자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 핵의 전하량은 핵이 가지는 양성자 개수겠지. 근데 아까 핵이 가지는 양성자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 번호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각 궤도별까지 거리잖아. 근데 생각해봐. 원소마다, 원자마다 핵의 전하량 다르죠. 원소마다. 원자가 돌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까지의 거리도 같을까 다를까? 원자마다 다르겠지. 그러면 각 원소들에서 궤도들이 가지는 에너지 크기 하나도 다 다르고, 따라서 흡수나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도 하나 다 다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 불꽃 반응으로 잠깐 가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원소를 가열하면, 아까 겉불꽃에 넣어서 가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들뜬 상태의 전자들에서 출발하는 거지. 가열했으니까. 얘네들이 안정된 상태가 돌아오면서 내뿜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인데 그 색깔이 원소마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봐봐, 여기.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선의 위치, 색깔, 개수, 굵기가 뭐마다? 원소마다. 그러니까 아까 스트론튬도 빨강이고 리튬도 빨강이었잖아. 맞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에요. 전자 3개밖에 없어. 스트론튬은 원자 번호가 보자 몇 번이 되지? 칼슘, 바륨, 스트론튬이니까 칼슘 20번에 14, 14 한 40, 50, 한 50 몇 번쯤 될 거거든? 응? 아니 18, 18이니까 36이니까 56번이네. 찍어봐봐. 찍기 56번. 한 바닥 더. 스트론튬 원자 번호. 앞에서 두 번째 줄. 아이씨, 틀렸네. 바륨하고 헷갈려. 바륨이 56. 스트론튬 밑에 바륨 있을 거야. 56번. 찍기. 맞지? 내가 헷갈렸어요. 원자 번호 38번이라는 소리는 전자가 몇 개다? 38개야. 그러면 그 전자들이 흡수 방출한다고 움직이는 게 3개짜리랑 38개랑 같겠냐고. 그럼 당연히 선의 위치나 개수나 그런 것들이 얘가 더 복잡하겠죠? 선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소별로 선이 나오는 개수나 위치를 가지고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근데 특징은 뭐다? 얘네들은 주로 무슨 원소들만 나온다? 금속만 나온다. 대부분 원소는 안 나온다. 그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백금선이나 니크롬선으로 찍어서 본다 그랬잖아.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백금하고 니크롬선이라는 게 니켈 크로뮴 합금선이거든요. 얘네들은 불꽃 반응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에는 있는데 가시광선 쪽에 거의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꽃 반응이 보여 안 보여? 그치? 아까 말했듯이 선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선들이 다 합성이 된 빛깔이 불꽃 반응색인 거고, 그 합성된 빛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빛을 나눠보면 선들이 짜자자자작 나오니까 그게 무슨 선이 된다? 스펙트럼 선이 된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그 뒤에 문제, 그 앞에 1번, 3번, 요거 필기하고, 요까지만 필기하면 돼. 요 조금만. 그거 하고 1번, 3번 쓰고 나한테 제출하고 가면, 검사받고 갑시다.